떡새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저희 집에 딸이 5이었는데 딸부잣집. 딸부잣집인데 네.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제가 10살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머니가 딸 5을 다 키웠어요. 와, 네, 너무 힘드셨겠네요. 너무 힘들는데 제가 너무 철부지여가지고 엄마가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는다고 넷째 딸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없어도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집의 상황이. 네, 그래서 어려서 공부가 되게 저는 좋았지만 공부를 잘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학교도 대학도 당연히 이제 뭐 핑계지만 제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기자는 저렇게 좀 잘해야 됐었어요. 저희 때는 지금 좀 잘하셔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계속 이 삼수 사수까지 제가 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뭐 작은 일들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죠. 와, 진짜 깜짝 놀라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된 후에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엄마가 딱 되고 나니까 너무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너무 미안함과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 나를 보면서 저렇게 성장해야지 아니면 또 제가 좋은 에너지를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클 텐데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계속 달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계속 하게 됐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에게 공부나 어떠한 삶의 목표나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그런 어떤 비전이자 그림을 주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좀 성숙한 성인이자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부모 교육을 배웠고 부모 교육을 배우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 내가 뭘 줘야 되지? 그런데 이제 이론에 제가 너무 치중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현장에 가면 어떻게 인재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키워가야 되나에 대한 거에 대한 공부에 또 니즈가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내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나?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나 사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대학이나 또 기관에 가서 또 학생들 청년들에게 뭔가를 쥐어주고 하면서 지금 오다 보니까 결국은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낸 건 처음엔 우리 아이였고 그 다음 청년인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내용으로 보면 참 너무 이게 대단하신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저출산, 뭐 고령화 이 사회에서 저출산이 참 문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엄마가 되는 순간 정말 환희와 감동과 기쁨이 있지만 육아와 또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이걸 극복하셨나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육아를 하면서. 그렇네요.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일도 자금자금하게 이제 일도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좋아하는 거라서 그랬을까요? 공부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뭔가를 하나하나 눈을 떠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몰랐으면,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을 부모가 바라볼 때,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탄생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자꾸 위해서 얘를, 본의 아니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좀 나의 방식대로 애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혼내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를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핸들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엇이 부모의 역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나왔으나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체일 수도 있는 우리 아이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시각도 알게 되고 또 뭐 공부를 통해서 그것도 또 우리 아이에게 또 저도 펼치면서 인격적으로 조금은 성숙한 그런 엄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남편분의 확실한 또 지원이 있었나 봐요. 우리 신랑 많이 도와줬죠. 특히 이 박사 과정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고 일도 했죠. 그리고 나서 제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뭐 지방에 다닐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남편이 다 거죠. 그런데 정말 미안한 건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큰아이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저놈의 공부에 정점을 좀 찍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뒷바라지 해줬으니 우리 아내가 좀 사회적으로나 또 뭐 본인이 충족감이나 이게 좀 채워져서 이제 본인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소득도 좀 높아지고 본인이 약간 좀 띵가띵가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웬걸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가지고 더 일을 버리고 일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박사라는 과정을 밟으면서 정말 박사는 사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헌하는 일에 너무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소득이 이렇게 비례냐. 소득 전혀 상관없어요. 아, 소득과 상관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남편에게는 많이 미안하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남편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배우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네. 너무 중요한, 네, 키포인트네요. 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학부모 진로 코칭,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아이와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코칭을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소통인데요. 사실 그 첫 번째보다 더 첫 번째는 부모가 잘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가 봤을 때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 예. 그 모습, 그렇게 사는 것. 그 모습을 굳이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돼. 예. 근데 부모님 스스로가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짜증이나 또 화가 막 생기고 그 상황에서 우리 자식을 봤는데 사회의 잣대로 자꾸 우리 아이를 측정을 하게 되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정말 우리 한국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엄친딸 이외에는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복합적으로 돼서 아이와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소통의 문이 막히니 코칭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에게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자신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하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많고 적어도 그 부족함이 뭔지는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때로는 고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는 나를 또 때로는 또 좀 꾸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성적이라는 사회 제도 안에서 만들어놓은 잣대로 우리 아이, 소중한 아이를 그 잣대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레벨을 혹시라도 선을 긋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큰 진로 코칭에서는 큰 벽인 거죠. 예. 분명히 1등 있고 성적으로 순위를 치자면 마지막 등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 마지막 등수에 우리 아이들 존재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성적 때문에 고운 눈으로 못 바라보시고 영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그거는 진로 코칭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의 굉장히 큰 벽이 생기죠. 지덕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면접관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면접에서 또 요즘 MBTI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느낌상으로 극아인 성향, 이 성향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네, 어떨까요, 실제로? 극아이인 분들이 너무 힘드시죠. 네, 저는 그분들 정말 100%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성향 자체가, 타인과 눈을 마주치고 뭔가를,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은 타인과 눈을 마주치고 뭔가를 이렇게 어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극아이인 분들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극아이인 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은 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면으로 이해하고 내면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성숙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극아이인 분들이 사실은 뽑아놓고 일을 같이 해보면 굉장히 든든한 역할을 많이 해주세요. 다만 그걸 입 밖으로 표현하고 뭔가 이렇게 활달하게 뭔가 에너제틱하게 뭔가를 하는 거를 기질상으로 잘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인 분들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내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또 그분들은 하시죠. 훈련에 의해서 그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극아이 얘기했어요. 극이 얘기를 하자면 극아이와 둘이 봤을 때는 면접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유리하겠죠. 뭔가 하고 자신감 많이 하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기는 뭔가가 막 해낼 것 같고 여기는 저 친구는 배업도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직무에서는 이렇게 에너제틱한 분들이 일을 잘하냐? 그거는 또 사실은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재택근무를 했을 때 오히려 대인관계 속에서 굉장히 뭔가를 두드러지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관계를 좋게 지내고 했던 분들이 일적인 면에서 아웃풋으로 내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 성향이어서 조용했던 분들이 일을 더 훨씬 꼼꼼하게 잘하더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은 아이인 분들이 좀 더 많이 어쩔 수 없이 기질상으로 좀 너무 내성적인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뽑는 분들 혹시나 이 면접관 관련된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측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면접에서는 결국 극복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거네요. 이게 사실은 면접이라는 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내 생각을 나의 논리 정연하게 펼쳐가지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왠지 이쪽으로 흘러가길 원한다. 이런 대답을 원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상대방의 그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야 될까?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상대방 당연히 이 내가 지금 면접을 보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내가 왜 면접을 보는 거야. 네, 물론 내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또 상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 다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모든 대화는 조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이야기는 왜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거는 내 사사로운 뭔가를 이뤄내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조직이 성장하는데 내가 역할을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네, 당연히 나의 생각을 얘기하지만 그 생각의 중심에는 조직을 성장시키려면 그리고 성장시키는데 내가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베이스로 깔고 이제 답변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면접 그 사례들이 있을 텐데 기억 남는 뭐 면접 질문 또는 면접을 보러 오셨던 분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 네,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많죠.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세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들, 예, 저를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 이야기도 했는데, 네. 굉장히 언변이 좋은 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두 분 정도, 예, 면접자를 불러놓고, 이제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 이제 둘이 있다 보니까 비교 아닌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예, 비교가 되는데, 한 분은 이 성향을 가지셨다. 그래서, 잘해. 네. 근데 한 분은 예를 들면 I 성향을 가지셨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분 말을 잘하는데 이분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면접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게, 언변이 좋다고 해서 그 안에 이 사람이 꼭 잘한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변하고 좀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게 경험 사례를 물어보거든요. 실제 사례.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뭐 갈등에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을 했는지, 혹은 뭐 극복하지 못했다면, 네, 그로 인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뭐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뭐 갈등은 뭐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므로 그것을 잘 해결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조직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다시 물어보죠.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계신데,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그렇게 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측정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갈등 해결해서 살짝, 뭔가 회피하는 사람이다. 뭐 이게 측정이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E인 사람은 그런 걸 막 어필을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I인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막 뭔가 풀리기보다는 딱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잘 들어보면 오히려 더 알맹이가 있는, 예, 그런 분들이 I인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그분은 I 성향이신 거예요. 지원자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어떤 거냐면 그거였죠. 갈등에 본인이 그 갈등을 잘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했는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예, 동아리에서 자기가 이제 막 2학년이 됐는데 동아리 장을 거의 강압적으로 시켜서 자기가 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명분이 정말 다 나가고 한 3명분이 없었는데, 근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인원도 늘리고, 그리고 자기가 넘겨줄 때는 뭔가 기본이 다져진 상태에서 후임자에게 넘겨줬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내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때 좀 더 조율을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자꾸 정을 붙이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듣고 있다가 옆에 있던 면접관이, 아니 그러면 본인은 왜 이제 찍어 눌러서 자기가 이제 됐으니까 똑같이. 그러면 본인은 밑에 있는 후임을 정할 때 그럼 본인이 정했냐? 그래서 이제 여기 찍어 눌렀을 때 그럼 그 사람에게 이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 면접관은 분명히 우리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너 이거 그냥 해. 근데 이 사람한테 부당해. 그래서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면접관 그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펑펑 웃은 거예요. 진짜요? 그 실제 면접 장소에서. 전부 다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딱 느낌이 왔어요. 이제 막 내성적이죠. 그런데 이제 막 동아리 뭐야 말고 왔죠. 그런데 위에서 강압적으로 하니까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되나 어쩌다 자기가 무거운 짐을 이제 지게 됐죠. 근데 그걸 아마 원활하게 풀지는 못하고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긴장되는 면접 상황 안에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우리 면접관이 이제 꼬리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가 그때 서로가 이런 어떤 자기를 왠지 또 다시 궁지를 모는 듯한 이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이분이 뭔가 나쁜 감정으로 한 건 아니었고,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송을 내주면서 이제 눈물을 닦으시라고, 진정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면접이라는 상황은,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짐작해서 잠재 역량 또는 핵심 역량을 측정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자신의 어떠한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점검해보고, 그때 내가 아팠던 상처라면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가도 좀 따져보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하나만 더 얘기해요. 네.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E형, I형 같은 얘기했는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으면, 사실 경험도 만들어진 경험도 있어요. 만들어진 경험? 조작한단 말인가요? 경험을? 이거 너무 제가 날 것을 달려고 하기 위해서, 네, 너무 챗 GPT도 아니고 지금. 네. 지금, 네. 챗 GPT가 알려줄 수 있겠네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면접관도 하지만,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 또
취업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 아이가 그동안 살아온 히스토리 안에서 얘가 얘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 이걸 같이 고민해서 이제 꺼내는 작업을 저는 학교에서는 합니다만, 이제 때로는 내가 그걸 못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사례를 물어보니까 만들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조직 내에 있는 인사팀이나 조직 내에서만 있으셨던 분들은 잘 못 걸러내세요. 진짠지. 진짠지 거짓인지 잘 못 걸러내시죠. 그래서, 야, 진짜 인물 들어왔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들어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힘든, 오히려, 예, 상사들이 힘든, 서로 조율하기가 너무 힘든. 그래서 뭐 그냥 위에 힘든 분들은, 요즘 MZ세대 그렇다 얘기하고, 또 밑에 이제 막 신입사원 분들은, 뭐 그렇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채용을 시키고, 지원자를 이제 볼 때, 이게 정말 이분의 이야기고, 정말 이분이 이러한 성장의 힘을 가지고 있나를 이제 체킹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조직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본인은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의 성과를 잘 냈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써 있었고, 네, 이제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자기소개서 안에 선교 활동을 했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선교 활동은 어떤 걸 하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뭐 선교 활동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그 방학 때 되면 그 캠프 수련회라고 하잖아요. 네. 수련회 선생님 뭐 이런 걸 이 친구가 했던 거예요, 청년 때. 그래서 수련회에서 학생들을 이제 많이 리드하고 뭐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랬다는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있길래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셨냐? 아이들이 처음 다 모였잖아요. 모르는 얼굴들이 다 모였잖아요. 100명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웃어웃어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막 하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에 본인이 수련회 그 선생님을 봤는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쉬려고 하고 간식도 먹고 막 이제 웃어웃어 해요. 그때 본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네. 맞잖아요. 그죠? 네. 네. 수련회에 가서 학생들을 잘 리드하고 뭔가 그렇게 협업을 이끌어내는 역량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했으니 그럼 그 상황에 수련회에서 본인의 모습을 좀 설명해달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질문을 듣더니 눈을 딱 내리깔면서 갑자기 리더십이 있고 그런 친구가 왜 갑자기?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서 이 지원자가 언짢겠나. 순간 저는 내가 말하는 내용이 뭔가가 잘못된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 지금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으니 그냥 수련회 갔을 때 한 장면에 본인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친구가 저를 눈을 잘 못 맞추더니 또 안 좋은데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순간 분위기 싹 이제 쌓이겠죠. 그래서 원래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정말 이게 좀 이렇게 원래 스토리가 아니거나 두 번째는 아무리 자기 스토리를 하더라도 이 면접 장면에서 그 전날 잠을 못 잤다는 거. 컨디션. 뭐 감기가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뭔가 집중이 안 된다는 뭐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잘 말문이 안 떨어질 때가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면접 볼 때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자세나 이런 말은 아니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이 대화가 있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면접은 어쨌든 그 채용의 과정에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마지막에 당락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뭐 며칠간의 교육이 필요할 정도의 양이지만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면접할 때 준비할 거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면접은 면접은 우리가 얼굴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 인상 웃는 모습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좀 중요하다라고 다들 주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첫인상은 중요하죠. 그렇죠? 첫인상. 네,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근데 첫인상 안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신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새로운 조직에 들어와서 자기를 믿고 융합을 하고 뭔가를 결과물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뻐하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직무에 대한 아무래도 사전조사,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입으로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한테 이제 자기 옷처럼 담아서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듣기에는 참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려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느끼는데, 자칫하면 또 자신감이 너무 약간 거만하거나 너무 좀 면접관님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화려한 경력을 여러 가지 써놨는데 오히려 그걸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수님 지금 총 면접관을 몇 회 정도 해보셨나요? 횟수는 사실 계산해보잖아요. 네. 네, 횟수로는 따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2006년, 7년? 엄청 오래됐네요. 많이 됐죠. 예, 지금 주로 그럼 기업 면접을 많이 보셨죠?
기업 면접, 그리고, 그렇죠. 네. 기업 면접을 주로 많이 받네요. 그 부분도 생각이 나죠. 예. 그 면접관이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이분들 뽑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분이 괜찮으면, 이분이 너무, 굉장히 좋은 지원자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질문을 한 3번을 계속 꼬리 질문을 해요. 꼬리 질문. 거의 뭐 확인 비슷하게. 네. 그래서 저도 하고, 옆에 계신 면접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아, 면접, 그 질문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더 좋은 사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정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서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건 이제 정말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솔직하게,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그 부분까지는 좀, 고민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예,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볼 시간을 함께 가지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예, 되는 거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정말 모르겠다. 정말. 제가, 이거 네. 맹금하면서 그렇죠. 아까 이렇게 했던 네. 지원자처럼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웃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표정이 굳으면, 네. 그게 되게 좀, 되게 이렇게 좀 인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면 3초를 넘기시면 안 돼요. 아, 똑딱, 똑딱, 똑딱. 그래서 3초가 넘어가면 벌써 듣는 사람이 포기해, 그 부분은. 포기인데, 그냥 좋게 포기하기보다는 다음 질문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쿨하게 인정. 아까처럼 빠르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좋겠지만 꼭 해야 될 건 그냥 약간 멍 때리면서 3초 이상을 보내지 말 것. 뭔가 말을 해야겠네요. 말을 하든, 뭐 제스처를 하든, 네. 뭔가 하긴 해야겠네요. 아니면 유머를 던진다거나, 네. 오히려 새로운 걸 시도해 봐야겠네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3초. 사람들이 요즘에 영상을 볼 때 휙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맞아요. 네. 3초가 꽤 긴 3초. 시간이에요. 3초 안에 사로잡아라. 그쵸.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3초. 3초 안에 한 방에 사로잡는 거. 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는 혹시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있고, 또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과가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 텐데,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지금 3초 지나가고 있어요. 3초 지나서 어떻게 하죠? 선택하는 그 상황에 취업이 잘 되는 과와 또 나이를 불사르고 싶은 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가 더 좋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지적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꼭 돌아오는 질문이 있죠. 과연 교수님 아이는 어떻게 키우셨나요? 네. 그렇죠. 사교육은 얼마나 시키셨나요? 이게 항상 꼭,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건데, 어땠나요? 네. 공교육과 사교육을 보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공교육이 뭐 100% 모든 걸 채워줄 수 없고, 또 사교육이 주는 또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참 독특한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자신만의 어떤 세계가 강해가지고, 저도 애가 잘 못하는 부분, 수학 뭐 이런 부분은 학원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학원을 제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공부하는 패턴이 아무래도 좀 딱 잡히지 않은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속도를 쫓아가려면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좀 학원에서 채우면 어떻겠니 했는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학원에서 이렇게 자꾸 학교에서도 주입식이고 학원에서도 주입식이면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짚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루저 같은 느낌이고 학원에서도 표현이 약간 네. 루저 뭐 이런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하겠다라고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지금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온라인으로 요즘은 온라인 학습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사교육은 온라인 학습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로드맵을 누가 짜준 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로드맵을 스스로 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그리고 제가 오늘 마침 물어봤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 네가 정말 모르는 부분은 온라인에서도 채워주지 못하면 그러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여쭤봐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그럼 너 퍼센티지를 따지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온라인으로 일종의 사교육이죠. 도움을 받는 것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 시간과 그거에 대한 더 본인이 집중하는 그 부분이 더 크더라고요. 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계속 할 정도면. 네. 그래서 굳이 그 사교육의 선생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선생님이 본인은 필요 없다. 왜냐면 학교에서 궁금한 교과목을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찌 됐건 나의 인생을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간과 그런 어머님들의 좀 조급함을 내려놓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지금 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계속 떠먹여주는 밥을 먹다가 보니 사회에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것에 또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계속 그 시간은 없고 얘는 이만큼을 해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학원을 보내는데 그 학원을 보내는 거를 좀 그 로드맵으로 애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저는 크게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학습 코칭까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하는 힘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스스로 삶을 성찰하는 모습 이런 걸 부모님들이 좀 기다려달라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안 해요. 애가 안 해요. 애가 안 해요. 지금 해야 되는데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그렇죠. 언제까지요? 이런 네. 부분들이 계실 텐데 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그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예, 지금 뭐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은 가고 계속 시험을 봐서 성적은 나오는데 성적은 중위권, 하위권 이런데 어떻게 기다려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웃는데 이게 비가 와요, 밖에? 그럼 우리가 밖에 비 오는데 어떻게 하다 외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나가면서 영상 챙겨 이런 말씀 하시지 않나요? 예. 엘리베이터 눌러. 1층 문 열렸어. 야, 우산 켜 빨리 펴. 계속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우리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좀 조금씩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하자. 내가 이걸 틀렸구나. 내가 이걸 실수를 했구나. 내가 지금 와 얼마나 놓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간을 주나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 해야지. 얘가 막 이걸 빨리 가져야지. 뭔가 성공하고 그래야지 뭐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혼자 커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럼 교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중에서 자녀 교육할 때 이건 좀 괜찮았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한 건 좀 좋았다 뭐 이런 거. 항상 그냥 알아서 해. 자녀에게 이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알아서 해는 그리고 또 아니고요. 남편분과의 그 교육적인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 하시니까 우리 남편은 정말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너무 성실하게 사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 공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선생님 수업 잘 듣고 듣기 전에 내일 배울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수업 잘 듣고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었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예요. 부모님 공부 잘하셨구나.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게 되는 아이가 있고 근데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너무나 게임이나 이런 환경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나 뭐 이런 게 너무나 우리 가까이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실하게 이걸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을 뭐 방해 아닌 방해도 하고 본인이 거기가 훨씬 달달하니까 이렇게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얘가 왜 이러지? 그렇죠. 막 네. 너무 화가 나고 막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00%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이게 차근차근 되는 아이가 있고 알았어 아빠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것 같아서 쭉 놀다가 하루 탁 하는 아이가 있고 예, 이게 약간 아이들마다의 기질도 있고 또 세상의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우리 아이와 하는 가장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건 일단 아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실수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잘해서 이거는 방관이 아니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물론 조언도 하긴 하지만 조언을 굉장히 줄이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주고 오히려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방식을 많이 하니까 네. 어느 선이 됐을 때는 본인이 알아서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이 부모님이 바뀌어야 또 아이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대본에 또 써주셨는데, 교육의 미래,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의 철학, 대한민국 부모님들에게 해주신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시고요. 예, 저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제 부모지만 또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상 혹시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도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만 뭔가 일이 앞으로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 잠시 좀 그거를 내려두시고 정말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멋지게 지속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점수가 잘 나오게끔 막 퇴근을 하고 학원을 끊어주고 그게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힘을 키워주는 건가? 아니면 지금 그거에 대한 집중보다는 아이와 조금 더 사사로운 얘기들을 하면서 엄마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 걸까? 스스로 내가 이 아이를 얼마큼 사랑하는 걸까? 나는 이 아이가 얼마큼 잘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줘야 될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이런 생각을 좀 우리 어머님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적이 좀 낮고 내가 마음에 안 들게 아이가 좀 생활을 하더라도 그게 마치 이 아이의 다인 양 이 아이가 나중에 믿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아이가 잘 성장하게 도와주려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멋진 성인인가, 이 아이가 봤을 때 엄마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엄마 있으시고 너무 멋져요 라고 느낄 만큼 내 삶이 잘 살고 있나.
우리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성인의 롤모델을 찾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잘 살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잣대로 우리 아이를 재단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있고요. 이 아이는 너무 소중한 아이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이 아이를 세상의 잣대로 우선순위를 자꾸 이렇게 순위를 나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진 않나. 네.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 우리 아이는 뭐 밀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려면 세상 순위로 우리 아이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떠한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나 한번 잘 관찰해보시고 또 따뜻한 눈길을 주고 받으면서 또 대화도 해보시고 하다 보면 내가 열이 받아서 보던 우리 아이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네. 내가 몰랐네. 그럼 우리 아이의 이런 멋진 모습을 좀 더 성장시켜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또 우리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엄마의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사랑과 또 베풀어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샌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잣대로 우리 아이를 재단질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그 자체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잘 되게 해주려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지? 학원에 로드맵을 짜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이 아이와 좀 더 진지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갖고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버님들이 판단이 서리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오늘 대한민국 미래 희망찬 그리고 따뜻한 교육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지덕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부모님의 특징은 일단 되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다 하면 잘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분 좋음을 느끼고 자기가 잘 못하는 것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부족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지 않은 우리 학생이나 자녀나 부모님의 특징은 피해의식을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그것이 뭔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작아지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게 자존감이 높지 않은 자녀와 부모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녀가 자존감이 높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잘 도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해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나의 자존감의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하는 것은 가감없이 기뻐하고 잘 못하시고 당연히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많죠. 그런데 부모라는 이유로 마치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려던가 신이는데요. 자신한테 보시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봤을 때 사춘기가 오면 그런 모습이 싫어지는 거예요. 부모지만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노력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렇게 괴리감이 많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을 봤을 때는 부모님이 예전에는 굉장히 막 다 잘하시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확실히 투성이거든요. 근데 아닌 척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우리 아이도 키워주고 우리 부모님도 자존감이 높은 분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려면 일단은 첫 번째는 나의 어떤 상태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또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뭔가 좀 힘들어하고 또는 열등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의식, 열등의식 느끼지 말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또 잘 보듬어주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잘 타일러주시고 부모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어떤 한계를 또 극복하면서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할 거고요. 부모님들도 쓸데없는 피해의식, 열등의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되는 그런 또 노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해져라. 솔직해져야 합니다. 네. 인정. 이렇게. 네, 인정. 네, 고맙습니다.